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여기 이곳에 시어머니 말만 듣고 보일러실에 들어갔다가 하마터면 동사에서 죽을 뻔한 여자가 있습니다. 과연 이 여자가 보일러실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만 40을 넘긴 여성입니다.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 유치원생 어린 아들이 있어요. 하루를 마감하고 잠에 들 때면 아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조례 동화를 좋아해서 이야기가 늘 술술 나오는 편이에요. 흰님과 대림, 콩쥐, 파쥐, 장화, 홍련. 나쁜 사람은 벌받고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 그런 얘기를 해주다 보면 저도 모르게 잠이 술술 오더라고요. 아들에게 해주는 옛날 이야기는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엄마가 해준 기억이 떠올라 시작했어요. 우리 엄만 말솜씨가 좋아서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늘 새롭게 들렸습니다. 전 특히 장화 홍련 이야기를 할 때 가슴이 싸해집니다. 엄마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자신의 딸이 장화나 홍련이 같은 처지가 될 줄은요. 장화 홍련이의 친엄마는 숨을 거둘 때 남편에게 딸들을 좋은 곳에 시집 보내달라고 그거 하나 소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두 딸들은 불쌍하게 생을 마감하잖아요. 하지만 전 일찌감치 집을 나와 가정을 꾸리고 아들까지 두었습니다. 전 지금 아들과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 저녁 늦게 퇴근했는데 집엔 먹을 게 똑 떨어졌더라고요. 아들과 함께 근처 식당에 가서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옆자리에 한 가족이 와 있었어요. 초등학생쯤 보이는 아이가 큰 소리로 질문을 하는 게 들렸습니다. 테이블엔 할머니 한 분과 부모로 보이는 분들이 앉아 있었어요. 엄마, 이 속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봄볕은 며느리 쬐이고 가을볕은 딸을 쬐인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뭐라고? 그 속담 어디서 들었어? 과학책에서요. 과학책? 어른들이 놀란 표정으로 아이를 봤죠. 과학책의 자외선에 대한 설명에 이 속담이 나왔다는 얘기였습니다. 같이 앉아 계셨던 할머니가 차분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초등학생 아이는 며느리와 딸을 차별한다는 이 속담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봄볕은 얼굴이 될 것 같으니 며느리를 내보내고 가을볕은 그렇지 않으니 딸을 내보낸다는 옛날 속담을 어린아이가 이해할 리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이는 속담이 엉터리라고 말하면서 웃더라고요. 저도 아이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저에게도 그 속담은 드는 말이었어요. 주문한 청국장을 먹는데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청국장을 정말 기가 막히게 끓여주셨어요. 손맛도 남다르신 우리 시어머니는 저한테 정말 소중한 분이십니다. 저한테는 엄마와도 같은 분이셨어요. 그날 밤 아들이 잠든 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고 전 문자를 남겼어요. 어머니,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추워지네요. 김장할 때 듣는데 왜 저 안 부르세요? 이제 곧 어머니 생신 다가와요. 곧 찾아뵐게요. 식사는 잘하시는 거죠? 따뜻하게 주무세요. 그러나 전 어머니 답장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어머닌 최근에 제 전화를 받지도 않으시고 문자에 답도 안 하십니다. 사실 어머니는 제게 인연을 끊자는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이유는 제 남편이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제 곁에서 잠든 잘생긴 아들과 저만 두고 남편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훌쩍 떠나버렸어요. 3년 전 교통사고였습니다. 남편이기 이전에 아들이었던 그 사람은 어머니께도 큰 충격을 드리고 떠났어요. 시아버지 먼저 앞세우시고 제 남편 보고 사셨던 어머니는 깊은 절망에 빠지셨죠. 남편 장례 치를 때 어머님이 흐느끼며 말씀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성훈아, 살아서는 생전수간분 안 속이던 녀석이 이런 큰 부류가 어디 있어. 아직 어린 철민이는 어떻게 하고 새파랗게 젊은 어미는 또 어떻게 살라고. 무심한 녀석아, 차라리 손진이처럼 죽어라 죽을 썩이고 오래 살지.
왜 그렇게 착하게 살다가 허망하게 가버리는 거야? 아이고, 억울해서 못 산다. 내가 억울해서 못 살아. 어머님 말씀대로 하나 있는 시동생은 사람 구실을 한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엉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자식은 제 남편 하나인 셈이었어요. 며느리인 저와도 무척 각별한 사이였죠. 저에게도 믿고 의지한 부모는 시어머니 한 분뿐이었습니다. 어딜 가던 모녀 사이 아니냐고 할 정도로 저희는 사이가 좋았어요. 그러나 아프고 아팠던 남편의 장례식 이후 어머니는 저를 밀어내기 시작하셨죠. 또 한 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만 드려도 어머니는 싫어하셨어요. 이제 연락하지 마라. 왜 자꾸 연락하니? 너랑 나 이제 인연 끊어졌어. 다시는 네 얼굴도 보고 싶지 않고 목소리도 듣기 싫다. 어머니, 얼굴 뵙고 얘기해요. 왜 자꾸 진심이 아닌 말씀만 하세요, 네? 널 보면 자꾸 우리 성원이가 떠올라.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저라도 붙잡으세요. 저 어머니 너무 보고 싶어요. 20살에 있을 때도 어머니를 더 다르고 좋아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이제 모른 척해라. 언제 그지 옛날 얘기할래? 아들 먼저 앞세우고 어느 어미가 며느리 반갑고 좋다고 알겠냐. 다 싫다. 이제 남남처럼 살자고.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나한테 하소연도 할 것 없다. 넌 앞으로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해. 난 손주 욕심도 없다. 제가 할 때 아들도 데리고 가. 앞으로 전화번호 바꿀 테니 더 전화하지 마라. 어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그날 제 부탁만 아니었다면 남편은 그 밤에 고속버스를 타지도 않았을 거고 참변도 당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 스스로도 죄책감이 크기 때문에 어머니가 절 밀어내고 심한 말을 하셔도 다 받아들였습니다. 죄인이 된 심정으로 앞으로 살아갈 작정이었어요. 하지만 절대로 시어머니를 포기할 수 없었죠. 10년 전 돌아가신 시아버지와는 거리가 있었지만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각별했어요. 어머님의 푸근하고 따뜻한 정이 너무 좋았습니다. 전 친엄마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시한부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자마자 3개월 만에 돌아가셨죠. 그때 전 고작 15살이었어요. 혼자서 엄마 잃은 슬픔을 사귀기엔 너무 어렸죠. 아버지는 그런 절 보듬어주지 못하셨습니다. 어느 날 학교를 다녀왔는데 현관에 뾰족 구두가 놓여있고 집안이 깨끗하더라고요. 싱크대 앞에는 낯선 여자분이 서서 요리를 하고 있었죠. 누구세요? 네가 보라니 예쁘게 생겼네. 반갑다. 나 고모 친구야. 다음 주에 네 새엄마가 될 거고. 네? 새엄마요? 아빠한테 못 들었니? 그리고 집이 너무 엉망이라 좀 치웠어. 넌 중학생이나 돼가지고 청소도 못하니. 안방도 욕실도 엉망이더라. 오늘은 내가 하지만 앞으로 집안일은 분담해 쌓일 거야. 시키는 대로만 잘하면 혼내지는 않을게. 껄끄럽겠지만 잘 지내보자. 그렇게 저희 집엔 새엄마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빤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오빠랑 전 아니었어요. 게다가 새엄마는 유독 저한테 모질고 차가웠죠. 오빠는 아예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고 아버지는 저한테 관심도 없었습니다. 다시는 못 볼 엄마 생각하면서 혼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대기가 축축하게 젖을 정도로요. 전 공부해서 빨리 독립할 생각으로 대학교의 기숙사가 있는 지방으로 갔습니다. 집에 숨 벌리기 싫어서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갔어요. 눈앞에 새엄마란 여자가 안 보이니까 셀 것 같았죠. 졸업하고 그 지역의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고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속이 편했습니다. 앞으로도 결혼 같은 건 안 하고 쭉 혼자 살 생각이었죠. 여름 휴가 때였어요. 휴가 첫날 지하철을 타고 시내 중심가로 영화를 보러 가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는데 어떤 중년 어머님께서 저한테 뭘 물어보시더라고요. 저기 아가씨, 이 지하철이 박병원 가는 방향 맞아요? 네, 맞아요.
다음에 들으시면 돼요. 중년 어머님은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저와 같이 지하철에서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내리자마자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지하철을 반대로 타고 있던 거였어요. 평소 직장에 가던 습관대로 지하철에 몸을 실었는데 시내와는 반대 방향이었죠. 아주머니가 말씀하신 박병원도 중심가에 있었고요. 전 아차 싶어 아까 박병원 어디냐고 하셨던 그분을 찾았어요. 계단을 오르시고 계셨죠. 아주머니, 잠깐만요. 거기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려드렸어요. 그분은 저를 돌아보셨어요. 여기가 아니에요. 네. 박병원이는 중심가는 반대 방향이에요. 이역도 아니고요. 반대 승강장에서 다시 타셔야 돼요. 그래요? 나도 애초에 타기를 잘못했네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뭘요? 잘못 알려드린 제 책임도 있죠. 무거워 보이는데 짐 하나 줘주세요. 저랑 같이 반대 방향으로 가세요. 괜찮아요. 이건 내가 들게요. 죽이 들어서 생각보다 무거워요. 저 보기보다 힘세요. 주세요.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계단이 가팔라요. 같이 넘어가세요. 그렇게 그분과 전 반대편 승강장으로 넘어가 다시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한 7 정도 전쯤 가야 해서 그분과 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분은 아들을 보러 서울에서 내려오셨다고 하셨어요. 아드님이 갑자기 입원하게 돼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걱정이 크셨겠어요. 아무래도 혼자 사니까 마음이 안 놓여요. 술 회식이 많다 보니까 탈이 났나 봐요. 병원 가서 얼굴 보고 내가 쓴 죽도 주려고 불이 나게 내려왔죠. 아드님은 죽겠어요. 어머님이 만드신 죽 먹고 병도 싹 나을 거예요. 정말 부러워요. 아가씨도 아프면 엄마가 당장 데려올 거예요. 안 그래요? 타지에서 일하는 딸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할 것 같은데요. 아, 네. 전 애매하게 웃으면서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마침 다음 역이 저희가 내린 역이었어요. 전 아예 아주머니를 박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짐도 들어드렸고요. 병원 앞에서 아주머니는 너무 고맙다면서 연락처를 주셨어요. 이것도 인연인데 내가 언제 차 한잔 살게요. 이거 내 번호예요. 부담 갖지 말고 꼭 연락 줘요. 내가 아가씨 전화번호 물어보면 안 가르쳐 주겠지. 초면에 너무 주책인가. 전 부담스럽기도 해서 그냥 아주머니 전화번호만 갖고 왔습니다. 그날은 영화를 놓쳐서 혼자 시내를 돌아다니다 집에 왔어요. 그런데 가방에 낯선 손부채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거 그 아주머니 부채 아닌가? 분명 지하철 안에서 그분이 부채를 들고 계신 걸 본 기억이 났습니다. 전 문제를 드렸어요. 부채 박병원 접수처에 맡겨놓겠다고요. 그리고 그 일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의 휴가가 끝날 무렵이었죠. 그 무렵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바로 천초역에서 만났던 아주머니였어요. 지난번에 고마웠다고 하시면서 꼭 한번 밥을 사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평소라면 거절하고 나갈 생각도 하지 않았겠지만 그때는 또 이상하게 사람 정이 그리웠습니다. 전 휴가 때 만날 친구도 없었거든요. 회사 직원들과는 일부러 거리를 두고 지내고 있었고요. 휴가 내내 혼자만 있었더니 내심 외로웠습니다. 혼자가 주긴 했어도 때때로 몰려드는 깊은 외로움은 이겨내기가 힘들었어요. 전 아주머니와 약속을 하고 알려주신 한정식집으로 갔어요. 아주머니는 청년과 함께 앉아 계셨죠. 딱 봐도 아주머니를 많이 닮아 보였습니다. 많이들 왔어요. 미안해요. 우리 아들. 지난번 일 내가 얘기했더니 퇴원하고 꼭 밥을 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정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백성원이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아주머니가 직접 마련한 손자리더라고요. 아들을 저한테 선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전 얼떨떨한 기분으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 아드님은 동물병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지역 대학에서 수의학과를 나와 선배와 결혼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아주머니와 그 남자분은 처음부터 편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사교적인 성격이 아닌데 음식도 잘 먹고 얘기도 많이 나눴어요. 그리고 차를 마실 때였어요. 성훈이 밑으로 아들 하나가 더 있는데 걘 성훈이랑 많이 달라요. 둘이 형제인데도 성격이 얼마나 다른지 나도 놀랄 정도라니까요. 보라 씨는 오빠가 있다고 했죠? 네. 그런데 지금은 연락도 잘 안 돼요. 아니 왜요? 늦게 군대라도 갔어요? 아니요. 집을 나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렸을 때 새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저와 오빠랑은 사이가 좋지 못했거든요. 전 대학은 기숙사로 나와서 괜찮았는데 오빤 제가 괜한 말을 했나봐요. 아주머니와 그 아드님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저도 모르게 우리 집 이야기가 술술 나왔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저런, 그렇게 어릴 때 고생이 많았겠네. 새어머니 밑에서 힘들게 자란 이야기까지 하자 아주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나도 일찍 부모님과 헤어져서 그 심정 잘 알아요.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 나중에는 다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도 지방의 기숙사에 있는 곳으로 왔어요. 저 여기서 학교 졸업하고 취업도 했고요. 장하네요. 고마워요. 이렇게 잘 커줘서. 하늘에서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분 입에서 우리 엄마 이야기가 나오자 갑자기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졌어요. 맞은편에 앉아있던 아드님이 티슈를 챙겨주시더라고요. 저는 창피할 정도로 실컷 울어버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허탈했어요. 쓸데없는 말을 했다고 후회도 됐고요. 전 이 길로 아주머니와 아드님과의 만남은 끝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수의사인 그 아드님한테 꾸준히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분과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세 번째 만남에서 프로포즈를 받게 됐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결혼할 사람은 첫눈에 알아본다고요. 제가 그 경험을 할 줄은 몰랐네요. 버릇이 처음 본 날,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첫눈에 반한다는 게 이런 건가? 지금도 믿기지가 않아요. 저 그날 엄청 울고 막 하소연하고 그런 기억밖에 없는데 좀 창피하네요. 안 그래도 보라 씨랑 헤어지고 많이 속상했어요. 사람이 처음으로 살아야지. 상처로 살면 못 써요. 어머니도 저랑 같은 마음이시고요. 보라 씨랑 자주 만나러 가시고 가셨어요. 어머니가요? 네, 어머니도 보라 씨가 처음부터 좋으셨대요. 지하철 잘 못한 날도 병원에 오셔서 보라 씨 얘기 많으실 정도였다니까요. 사실 전 두 분 다시는 못 볼 줄 알았어요. 보라 씨, 괜찮다면 우리 진지하게 사귀어보는 거 어때요? 그렇게 성원 씨는 저의 첫사랑이 되었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인연이 그렇게 이어지더라고요. 이불이며 집안살림 다 어머니랑 같이 다니면서 골랐어요. 같이 다니면 영락없는 친정엄마와 딸인 줄 알더라고요. 새엄마가 이유 없이 제 결혼을 반대하셨지만 어머님께서 강하게 밀어붙이셨어요. 성은 씨도 저한테 믿음을 줬고요. 이제 막 취직하네. 결혼하는 거 솔직히 좀 그래요. 보라 아빠도 당뇨에 혈압에 일도 못 나가고 있고요. 보라가 일해서 보내주는 생활비로 근근히 살고 있는데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니 솔직히 저희는 달갑지 않네요. 애들 결혼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2, 3년 정도 더 만나다가 결혼해도 되죠. 2, 3년 있다 할 거 미리 하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 성훈이 나이도 있고요. 저희는 준비가 다 됐습니다. 혼수도 크게 필요 없어요. 보라 몸만 들어오면 됩니다. 막상 겪어보면 며느리 아니다 싶으실 수도 있어요. 보라 뭘 보고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세요? 아드님, 소위 스펙도 좋은데 더 좋은 혼처 찾아보시죠. 보라가 어때서요? 착하고 바르고 딱 보면 압니다. 애들이 식장까지 다 알아보고 왔더라고요.
전 반대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보라가 결혼한 이후에도 직장 생활하겠다고 하던데요. 뭘 그리 걱정하십니까? 저희 집은 보라 대환영입니다, 어머니. 아버님 어머니께서 허락해주시면 저희 곧 시골일게요. 허락해주세요. 우리 보라는 아직 창창한 나이인데 결혼이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알았어요. 알았는데 결혼하고서도 보라가 진정이 하는 경제적 지원은 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건 보라와 제가 진지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상견례 아닌 상견례를 했던네.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야, 새어머니 몇 마디 나눠보니 성품을 알겠더라. 하나도 걱정할 거 없어. 둘이 행복하게 결혼해. 우리 집엔 홀순이 뭐니 하나도 해올 것 없다. 알지? 어머니,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볼게요. 보라야, 나도 어머니랑 같은 생각이야. 우리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 홀수지. 이 처갓집에 용돈 보내드리는 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혹시라도 내 눈치 보지 말고. 남편이 된 성원 씨는 외모나 성품이 다 어머니를 닮았더라고요. 전 행복하고 포근한 신혼생활 끝에 아들을 낳게 되었고 어머님과 제 사이도 더욱 가까워졌어요. 저희는 신기하게도 입맛도 식성도 비슷했습니다. 시중에 가면 꼭 여름에는 콩국수를 사 먹었고 겨울에는 수제비집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어요. 나물도 어머님이 해주시면 정말 맛있었습니다. 제가 고추장 참기름 넣고 어머님 나물 수북하게 담아 비벼 먹으면 잘 먹어 예쁘다고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하실 정도였어요. 결혼 생활 내내 그렇게 다정하고 따뜻했던 어머니께서 2년 근처 가신 건 다 남편의 죽음으로 비롯된 거였어요. 저도 죄책감이 컸습니다. 그날의 일은 평생 가도 못 잊을 것 같아요. 3년 전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제 이름을 대면서 오빠 이름을 아냐고 묻더라고요. 정보성, 저희 오빠 이름 맞아요. 혹시 우리 오빠 찾았어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네, 여기 지역센터인데요. 지금 정보성 씨가 입수해 계세요. 보름 정도 되셨습니다. 굴다리 밑에서 동사하실 뻔하셨어요. 뭐라고요? 오빠가 노숙자로 있다가 들어갔다고요? 네, 한번 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서류 작성할 것도 있고, 병원비도 비린 게 많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갈게요. 저는 당장 버스를 타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오빠가 맞더라고요. 그런데 절 기억하지 못했어요. 센터에 오빠가 계속 머물러야 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기막히고 힘들어서 남편에게 연락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다 해결해 볼 생각이었어요. 그날 밤 저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버스를 타고 오던 남편은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누가, 뭐가 어떻게 돼요? 전화 잘못 오신 거 아니에요? 제 남편은 서울에 아들이랑 같이 자고 있을 텐데요. 급한 마음에 어머님께 전화를 드려보니 남편이 철민이 맡겨놓고 저한테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전 넋을 잃고 남편의 영정사진만 바라보았어요. 어머니는 저를 안고 흐느껴 우셨죠. 그때는 저를 탓하시지도 않고 저와 아빠 잃은 철민이를 해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이후 어머님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들 없으니 이제 모른 척하고 살자고 하시면서 절 볼 때마다 아들 생각나 괴롭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전화번호도 바꾸셨어요. 어머니 심정도 이해가 가지만 전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남편보다 시어머니께 된 정이 더 깊었을지도 몰라요. 또 아빠 없이 혼자 세상에 남은 아들 철민이가 너무 가여웠어요. 철민이는 할머니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엄마, 근데 할머니 왜 안 놀러와? 할머니 보고 싶어. 전화하면 안 받아. 할머니 화나셨어. 할머니가 요즘 많이 바쁘시대.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전화도 하고
저희민이 보러 오신댔어. 할머니 많이 보고 싶어. 사진이라도 볼래? 엄마, 나 아빠도 보고 싶고, 할머니도 보고 싶어. 우리 일요일에 둘이 동산 가자. 혜빈이도 지난주에 갔다 왔대. 나도 가고 싶어. 일단 엄마랑 둘이 다녀오자. 그러면 되잖아. 상황이 되면 할머니랑도 같이 가고 애가 창밖만 바라봐도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저희민이는 아빠가 먼 나라에 일하러 간 줄 알았어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아빠를 기다리는 건 아닌가. 집에 찾아오지 않는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건 아닌가.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죠. 그러던 와중에 달력을 보니까 어머님 생신날이 다가오더라고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 항상 김장하고 나서 어머님 생신이었는데 올해는 김장하러 오란 말씀도 안 하시네. 어떻게 하면 어머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속상해도 기운 차려서 어머님 생신선만큼은 내가 챙겨드려야지. 제가 갈 때마다 문도 안 열어주시고 냉대하시지만 문틈으로 보는 어머님은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살도 빠지시고 초췌해 보이셨죠? 마음고생이 심하기 때문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미역국이란 쑥갈비찜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님은 제가 만든 이 두 가지를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생신 당일 대문을 두드렸는데 역시 저는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어머님 말씀 하나하나가 가슴에 비수가 되어 날아왔습니다. 그렇게 오지 말라는데 왜 꾸역꾸역 여길 찾아와. 네 전화 안 받겠다고 전화번호도 바꿨는데 이제는 연락도 없이 내 집에 밀고 들어오는구나. 싫다는데 왜 찾아왔어? 어머니, 구정하세요. 오늘 어머니 생신이시잖아요. 저 미역국에 갈비찜만 해놓고 갈게요. 어머니 제가 끓여드린 미역국 좋아하시잖아요. 필요 없다니까 왜 내 말을 안 들어? 너희 보면 성훈이 생각이 나서 내 가슴이 찢어져. 속이 문드러진다니까. 너랑 맺어주지만 않았어도 성훈이 그렇게 가지 않았을 텐데 성훈이랑 널 만나게 한 거 나 분하고 원통하고 억울해 죽겠다. 너는 왜 내 말을 안 듣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니? 고의도 보기 싫어. 가라고 당장. 어머님은 크게 역정을 내셨고 저는 골목에 쭈그려 앉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냥 갈까도 생각해봤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외출하시면 몰래 들어가 음식을 준비할 생각이었죠. 저한텐 여전히 어머님 집 대문키도 있었고 도어락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몰래 숨어서 보니까 어머님이 곧 사우나를 가시는 것 같았어요. 목욕 바구니를 들고 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몰래 집에 들어갔죠. 급하게 미역을 불려놓고 속을 딥힌 물을 빼려고 준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이렇게 된 상황이 너무 슬프고 서럽더라고요. 늘 넉넉하게 웃던 성원씨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저희민 아빠, 왜 먼저 가서 어머님이랑 다 이렇게 힘들게 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거예요? 내 말 듣고 있다면 소원 하나만 들어줘요. 어머님 마음 좀 돌려줘요. 나 안 보겠다는 어머님 결심 바뀌게 해줘요. 나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이 거실에 두신 가족사진 속에는 저희민 아빠가 활짝 웃고 있었어요. 평생 지켜주겠다더니 이런 거짓말쟁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로 남편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어머님이 이거라도 드시고 다시 건강해지셨으면 했습니다. 아까 본 어머님 얼굴은 너무 야위어 있었어요. 그런데 문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욕탕에 가신 줄 알았던 어머님이 다시 들어오시더라고요. 어머니, 사우나 가시는 거 아니었어요? 생전 본다는 걸 못 봤는데 사우나가 문을 닫았다. 그런데 네가 무슨 상관이니? 분명히 가라고 했는데 왜 여기에 들어와 있어? 도둑고양이처럼. 어머니, 미역 불리고 빗물 다 빼놨어요. 저 이거 두 가지만 해놓고 갈게요. 저 숨 빨라서 금방 하는 거 아시잖아요. 넌 정말 말을 안 듣는구나. 하지 말아라. 그 음식 안 먹고 버릴 거야. 그냥 가.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저 너무 속상해요.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어머니.
전처럼 가깝게 지내자고 안 할게요. 그냥 칼토리만 하게 해주세요. 집에 얼씬도 하지 말랬더니 넌 참말을 안 듣는구나. 지금이라도 당장 가. 음식할 필요 없어. 그때 벨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시어머니는 인터폰을 보시더니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크게 당황해 하셨어요. 그리고는 음식하던 저를 갑자기 어디론가 끌고 가셨습니다. 그때처럼 어머니가 제 팔을 세게 잡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누가 왔는데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그러나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만 지으실 뿐 대답이 없으셨어요. 시어머니 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부엌에 있는 쪽문을 나가면 보일러실이 따로 있었어요. 황급히 보일러실 문을 여시더니 그 좁은 공간에 저를 막 밀어 넣으시더라고요. 어머니, 여기 보일러실이잖아요. 여기 가만히 있어. 끽소리도 내지 말고. 무슨 소리라도 내면 절대 안 된다. 알았어? 근데 거기는 바깥이나 다를 바 없는 곳이었어요. 게다가 그날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영하 20도라면서 유례없는 한파라고 뉴스에서 떠들던 날이었죠. 전 블라우스 차림으로 음식을 하고 있었어요. 손도 쳐져 있었고요. 거기서 그런 차림으로 서 있으려니 당연히 너무 춥더라고요. 당장에 이가 딱딱 마주칠 정도로 춥다 못해 온몸이 아팠습니다. 손이 뻣뻣하게 얼어붙는 것 같았죠. 어머니, 들어가서 밥이라도 가져오면 안 돼요? 너무 추워요. 그래도 어머님은 단호했어요. 절대 안 돼. 너 아무튼 조용히 해. 알았어? 어머님 밖에서 문까지 걸어 잠그시더라고요. 전 너무 놀랐습니다. 누가 왔길래 절 이런 데다 숨기는 건지 짐작도 안 되더라고요.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시는 소리가 들렸고 전 덜덜 떨면서 기다렸습니다. 해도 너무 추웠어요. 진짜 1분도 더 못 견딜 것 같았죠.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문에 귀를 대봐도 안에서 나는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언뜻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긴 했어요. 근데 그것도 얼마 오래 못 갔죠. 그 와중에도 너무 추워서 금방이라도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나가게 해달라고 문을 두드리고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차마 큰 소리를 못 내겠더라고요. 어머님의 당황해 하시는 얼굴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았죠. 끽소리도 말고 있으라고 하셨던 걸 보면 제 존재를 어떻게든 숨기고 싶었던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전 추위를 참기로 했어요. 그러나 애초에 견딜 수 있는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눈이 쌓인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조난당할 때의 얘기가 떠올랐어요. 추위에 오들오들 떨다가 그길로 잠이 들면 끝이라는 걸 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꽁꽁 얼어붙어 얼음이 되어버릴 것 같은 상황에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배부르고 따뜻해서 졸린 게 아니라 너무 춥고 지쳤을 때 나오는 신체 반응인 것 같았죠. 정신이 자꾸 형광등처럼 깜박거렸어요. 잠이 드는 게 아니라 꼭 정신을 잃는 것처럼 느껴졌죠. 갑자기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친엄마의 죽음과 새엄마의 구박, 결혼하고 우리 아들을 얻은 일, 그리고 남편의 죽음과 시어머니가 저와의 인연을 끊어내려는 것까지요. 그 짧은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대로 잠든 채 떠나도 좋을 것 같았어요. 잠깐 제 인생에 볕이 들다가 그 볕이 다시 사그라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이 하늘 아래로 떠나고 시어머니도 변하시니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어요. 결국 천 중심을 못 잡고 쓰러졌습니다. 한파의 블라우스 차림으로 버티다가 무너져 버린 거였어요. 전 뒤로 넘어졌고 보일러실에 있던 세수대야가 뒤집혔죠. 하필 그건 스테인레스라 소리가 엄청 컸습니다. 창고에 쌓아둔 여러 물건들과 부딪혔거든요. 전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마음고생하느니 이대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며 정신을 잃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저를 막 때리더라고요. 얼핏 시어머니 목소리 같기도 했어요. 혜미야, 보라야.
정신 좀 차려보거라. 온몸이 다 꽁꽁 얼었네. 내가 미쳤나 보다. 정신은 나갔었나 봐. 혜미야, 눈 좀 떠봐. 아이고 이를 어째. 그 와중에 어머니가 자신을 탓하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억지로 눈을 밀어 올리는데 놀랍게도 제 눈에 남편 얼굴이 보였습니다. 철민 아빠, 여기 하늘나라야. 죽은 남편 얼굴을 보고 전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끝나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와중에 어머니 목소리가 왜 들리는지 너무 이상했죠. 그런데 제 어깨가 막 흔들리더라고요. 억센 손길이 제 몸을 미친 듯이 흔들고 있었습니다. 조금 정신을 차리려고 해보니 역시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전 다시 정신을 잃었죠. 다시 눈을 떴을 때 어머님의 안방에 누워있더라고요. 어머님의 자기잔이 눈에 보였고 제가 생신선물로 가져온 모자도 눈에 들어왔어요. 정신이 드니 불아야. 나 누군지 보여?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철민의 미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잘못했다. 널 거기에 숨겨두는 게 아니었는데. 하마터면 우리 철민이 고아 만들 뻔했어. 어머니는 저를 보고 마음스럽게 우시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우는 시어머니를 보니까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근데 저 아까 성훈 씨 봤어요. 분명 철민 아빠 얼굴이었어요. 꿈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어머니도 혹시 보셨어요? 정신을 차리면 차릴수록 이상했어요. 흐릿한 시선 사이로 정말 남편 얼굴이 보였습니다. 분명히 어머니 옆에 서 있었어요. 저는 애기 아빠가 살아서 돌아왔나 싶어 놀라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곧 크게 실망하고 말았어요. 그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 도련님이었습니다. 도련님은 제 남편과 비슷한 머리 스타일에 비슷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어요. 정신이 오락가락했던 전 도련님은 남편으로 자극을 한 거였습니다. 도련님? 정신 들어 형수? 정신 좀 차려봐. 하고 날 어머니와 형한테서 돈만 뜯어가던 그 도련님이 저를 흔들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도련님이 집에 와 있는 게 정신없는 와중에도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시동생은 집안의 골칫거리였습니다. 늘 밤거리를 돌아다니며 사고를 치고 도박에 유흥해 바람자랄이 없는 사람이었죠. 남편이 엄청나게 혼내고 일자리를 찾아줘도 소용없던 그런 사람이 왜 여기 있나 싶었습니다. 어머님 승신이고 뭐고 노름하느라 코빼기도 안 비추는 일이 많았거든요. 도련님이 직직 내뱉는 반말에 전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 추운 데서 얼마나 떨었어 그래.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금방 뜨끈한 물 가져올 테니까 기다려. 응. 어머님이 안방을 나가시자마자 도련님의 눈빛이 회가닥 돌아가더라고요. 형수, 돈 어딨어? 돈 내놔. 형 주고 사망보험금 나왔을 거 아니야. 그거 어딨어? 말 말해. 도련님,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돈이라뇨? 아니 직업도 있는 여자가 남편 잡아먹었으면 되지. 왜 남편 사망보험금까지 싹 다 꿀꺽해? 당신 때문에 우리 형 죽은 거 아니야. 형수는 양심도 없어. 우리 형 죽여놓고 그 돈을 왜 당신이 했냐고. 정말 왜 이러세요? 그게 다 무슨 말이에요? 그만 좀 흔들어요. 머리가 어지러워서 토할 것 같아요. 방에 들어오시던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고 다짜고짜 도련님한테 다이어드셨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지금 죽었다 살아난 사람한테 돈 얘기를 하는 거야? 이놈아, 네가 그럴 자격이 있어? 형 죽었을 때 슬퍼하지도 않던 녀석이 사망보험금을 달래? 그것도 착하고 불쌍한 형수한테? 이놈아, 언제 사람 노릇하고 살래? 이 망나니 같은 녀석아. 에이, 왜 이래요? 시동생은 매달리는 시어머니를 뿌리치고 다시 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형문인지 쉽게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어리둥절해 하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시동생을 막 끌고 방을 나가려고 하셨습니다. 넌 이놈아, 가. 제발 가라고. 앞으로 이 집에 찾아오지를 마. 너 이렇게 막 나가는 꼴 이제 더는 못 보겠어. 형 그렇게 앞세운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네 형수, 어린 거 키운다고 아등바등 가여워 죽겠어. 죽지 못해 살아보겠다는 사람한테 왜 이래? 형수 괴롭히지 말고 네 발로 나가 이 녀석아. 그런데 어머님이 힘이 안 되시니 부려님을 쫓아내기에는 어려우셨던 것 같았습니다. 이거 놓으라고요. 왜 사람을 잡아 끌어 기분 나쁘게. 시동생은 어머님을 있는 힘껏 부딪혔고 어머님은 바로 바닥에 미끄러지듯 넘어지셨습니다. 쓰러져 쉽게 일어나지 못하시는 모습에 제 눈엔 불꽃이 튀었죠.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전 벌떡 일어나서 부려님을 잡았어요. 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짓이에요? 도대체 왜 이래요? 여태 말했잖아. 형사만 보험금 내놔. 나 형수한테 용 건 없고 그 돈만 필요해. 당신은 채워낼 거잖아. 아니야. 빨리 그 돈 토해내. 왜? 혼자 굴곡하려고 해. 남편 기분이 좋지. 큰 돈 만져서 좋았어? 너 진짜 인간 멜종이구나. 그 돈은 성훈 씨가 나한테 남긴 거야. 어린 철민이 키우라고 나한테 남긴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이랑은 요만큼도 상관없어. 그동안 형한테 돈을 그렇게 가져가 놓고 또 뭘 달래. 그 돈부터 나한테 갚아야지. 남편 잡아보는 게 돈 욕심까지 부려. 열받아서 진짜 여기 있는 거 다 깨부수기 전에 빨리 돈 내놔. 좋은 말할 때 내놓으라고. 네 손질 몰라. 나 빅손진이야. 손질 긁지 말라고. 어린 조카 생각하면 어떻게 이래. 아빠 없이 살게 된 우리 철민이가 불쌍하지도 않아. 막말로. 걔가 우리 형이 아니면 뭐라고? 내가 알지 뭐야. 아이 돈이나 내놔. 우리 형 사망보험금 내놓으라고. 시동생은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원치반 물건들을 때려 부수면서 앵무새처럼 계속 돈만 내놓으라고 했죠. 시어머니는 그 사이에 경찰을 부르신 모양이었어요. 힘으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이 왔어도 부려님의 행동은 여전했어요. 정말 물불 안 그리더라고요. 그렇지만 결국 시동생은 경찰서에 연행되어 갔습니다. 집안은 그새이 쑥대밭이 되어 있었죠. 어머니는 저를 보고 얼른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서 정직해진 얼굴로 덜덜 떨면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애미야, 얼른 가라. 또 채우면 봉변당해. 경찰서에서 이런 일로 오래 붙잡아 두지도 않더라. 얼른 가. 어머니는 무척 불안해하고 계셨습니다. 전 조금씩 감이 왔어요. 시동생이 이러는 거 아마 한두 번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전 어머님을 진정시켰죠. 그래도 경찰서 가서 조사하다 보면 서너 시간 안에는 못 나올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안심 못해. 저번에도 이렇게 갔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 얼른 가라고 애미야. 알았어요. 그럼 어머니, 제가 경찰에 전화할게요. 전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이번 일 처음이 아니고 시동생 나올까봐 시어머님이 너무 무서워하신다고요. 우리 집에 못 오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죠. 경찰은 알았다고는 했지만 조사가 끝나면 붙잡아둘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통화를 하고서도 불안해하시고 좀처럼 진정을 못하셨죠. 전 어쩔 수 없이 어머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무슨 일인지도 들어야 했습니다. 전 어머님이 안정되시길 기다린 다음에 조용히 여쭤봤어요. 어머니,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혹시 도련님 때문에 저 집에 못 오게 하신 거예요?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이렇게 된 이상 더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결국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자식 멍나니로 사는 게 뭐가 자랑이야. 속이 분들어지고 속상하기도 하고 너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동안은 말을 안 했다. 성진이 저 녀석, 형 그렇게 되고 장례식 끝나기가 무섭게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사망보험금이라는 걸 계속 찾고 있었어. 그러면서 너 이사한 집 주소 알려달라더라. 장례식 끝나자마자요. 절대로 안 알려주겠다고 하니까 애가 험악해져서 경찰도 여러 번 불렀어. 폭력도 쓰고 못불걸 많이 받다. 어머님을 때렸어요. 진짜 어떻게 혼자 견디셨어요?
엄마도 때리는 망나니. 너한테도 심하게 할 것 같아서 눈앞이 캄캄했어. 너랑 손진이가 마주칠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 난 죽어도 너 사는 곳 안 알려줄 생각이었지만 네가 이렇게 자주 우리 집에 오면 언젠가는 캐눈에 들 거 아니야. 그래서 너한테 오지 말라고 했고 인연 끊자고 한 거다. 일부러 너한테 모질게 굴었던 거였어. 어머니, 왜 진정 관심 안 하셨어요? 전 그것도 모르고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들었는데요. 철민이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언제 오시냐고 많이 울었고요. 면목이 없구나. 자식 잘못 키워서 너랑 철민이까지 힘들게 하고 정원이 저 세상 보낸 것도 힘들 텐데 시동생이란 놈이 돈 뺏겠다고 행패 부리는 거 보여주기 끔찍했다. 용서해다오. 그렇지만 보라야, 잘 생각해봐. 정말 우리 인연을 끊는 게 좋겠어. 앞으로 섬진이 계속 그럴 거야. 너 어떻게든 찾아서 돈 달라고 행패 부릴 거라고.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저한테 이제 어머니밖에 없어요. 철민이를 생각해서라도 그럴 수 없어요. 일비가 남긴 보험금. 그 돈으로 철민이를 잘 키우려면 나랑 인연 끊는 게 답이야. 안 그럼 계속 시동생한테 이렇게 괴롭힘 당하면서 살래? 제 돈에 미쳐서 환장한 애야. 그 돈 손에 넣으려고 별짓을 다 하느라고. 어머니는 끝내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시달리셨을지 안 봐도 뻔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 지키겠다고 배륜 아들의 행패를 어머님이 다 참고 계셨다고 생각하니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 와중에도 저한테 모질게 하시느라 아마 더 힘드셨을 거예요. 거짓말도 잘 못하시는 분이 어떻게 그런 연기를 하셨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 어머니 얘기를 듣고 너무 속상해서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어머니,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야죠. 왜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다 어머니 병이라도 들어 돌아가시면 저랑 철민이는 어떻게 해요? 인연 끊자는 말도 다시는 하지 마세요. 보라야, 우리 착한 며느리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성훈아, 이 녀석아, 할 일도 많은 녀석이 왜 그렇게 일찍 갔어? 아이고, 불쌍한 내 며느리, 가여운 내 아들. 하늘도 무심하시지. 데려가려면 날 데려갔어야지. 왜 생태 같은 내 새끼들 데려가. 저와 어머니는 같이 팡팡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울고 나니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선진 도련님은 생각할수록 정말 앞질이었죠. 이렇게 마음씨 좋은 우리 어머니 방치할 수 없었어요. 그건 남편도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시어머니를 붙잡고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도련님 우리한테 못 오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법으로 처리하면 돼요. 제가 제대로 한번 알아볼게요. 그런 게 있어? 난 손진이만 생각하면 심장부터 떨려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아들이 엄마 집에 오는 걸 무슨 수로 막아.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겠어?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접근 금지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 맞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한번 지인한테 물어볼게요. 전 대학 동아리 후배였던 법대생 동민이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있는 자리에서 동민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접근 금지 명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죠. 동민아, 잘 있었어? 있지. 어머님 지인분한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그런데 접근 금지 명령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줄 수 있어? 지금 곁에 시어머니도 계셔. 같이 들을게. 전 우리가 당한 일이 시어머니 지인이 당한 일처럼 꾸며서 동민이에게 얘기해줬어요. 어머님 체면을 생각해서요. 동민이는 아는 대로 자세하게 접근 금지 명령에 대해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양심을 품고 더 큰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으면 상대한테 접근 금지 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원에 그 행태를 부린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임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직장이나 사는 집에서도 100m 이내로 접근하는 게 금지된다는 얘기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어떻게 협박이나 폭행을 당했는지 그 영상도 있어야 하고 메시지나 진단서가 있으면 더 좋고요. 만약에 이걸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동민이 말로는 접근 금지를 어기게 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부터 징역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르신,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혼한 아내에게 4일간 100번도 넘게 연락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1년 4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대요. 그래요? 어머니는 다 이해하시지는 못하셨지만 어쨌든 법으로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서도 어머니는 착잡한 표정이었어요. 이런 법이 있어서 신변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걸 알아도 하나도 기쁘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아무리 망나니이지만 자식은 자식이었으니까요. 어머니 마음도 복잡하셨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다음날 어머니는 결단을 내리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애미야, 우리 그거 하자. 접근 금지, 그거 신청해보자.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어. 어머니 결정하신 거예요? 그 망나니 같은 놈 때문에 너랑 우리 철민이 힘들게 사는 거 나 못 보겠다. 결국 그게 답인 것 같다. 잘 생각해줬어요, 어머니. 제가 잘 알아보고 할게요. 이제 숨 좀 돌리세요. 어머니 얼굴 너무 야위신 거 아세요? 당분간 저희 집에 계시면서 몸도 마음도 추스리시는 게 좋겠어요. 철민이 보니까 내가 정신이 좀 들어. 생각이 너무 짧았다. 매일 그마다 비수고는 얘기에 애미도 얼마나 힘들었니? 그러는데 마음도 편치 않았어. 애미야, 내가 모질게 굴었던 거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정말 미안하구나. 면목이 없어. 어머님이 어떤 심정으로 결단을 내렸는지 저 너무도 잘 이해가 됐어요. 결국 전 동민이의 도움을 받아서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패를 부린 사람이 시동생이라는 것도 동민이에게 말하게 됐죠. 동민이는 저와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었겠다며 많이 위로해줬어요. 앞으로도 무슨 일이 생기면 도움 청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또 힘이 됐습니다. 접근 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서 시동생은 길길이 날뛰었지만 저희는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어요.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면 체포되고 어쩌면 실형도 세게 되니까 더는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설득해서 집을 팔게 했어요. 제가 살던 집도 팔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지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낯설지만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려고요. 어머니, 가끔 생각나요. 저희 민아빠 처음 만난 날이 아니라 어머님 처음 만난 날이요. 기억나세요? 그럼 지하철에서 말이지. 생머리에 예쁘장한 아가씨가 너였다. 나도 아직도 기억해. 얼굴이 얼마나 하얗고 곱던지 꼭 선녀 같았어. 가는 곳 잘못 알려줬다면서 따라와서 짐까지 들어주고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어떻게 했니? 그날 어머니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 여태까지 혼자였을 거예요 아마. 넌 나 만났던 거 후회 안 해? 전혀 안 해요. 저한테 어머니는 시어머니 그 이상이에요. 진짜 엄마라고 부를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우리 부부관계가 아니라 엄마와 딸로 살아봐요. 철민이랑 셋이서 행복하게요. 그래, 너만 믿는다. 넌 내 딸이나 마찬가지야. 저와 어머니는 힘을 합쳐서 식당을 하기로 했어요. 남편 보험금과 집 한 돈 합쳐서 소박하게 차렸습니다. 우리 어머니 음식 솜씨 끝내주셔서 얼마나 든든한 동업자인지 몰라요. 몸은 힘들지만 만족스러워요. 앞으로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겁내지 않고 서로 숨기는 것 없이 어머니와 함께 잘 이겨낼 생각입니다. 철민 아빠, 하늘에서 다 보고 있지? 어머니랑 나, 철민이랑 오순도순 잘 살 수 있게 도와줘. 우리 셋 잘 지켜봐줘. 내 숙제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다하고 하늘이 부르면 그때 당신 곁에 갈게. 당신도 행복해야 해.
영원히 사랑하고 보고 싶어. 어머니 건강도 지켜줘야 돼. 지방에서 가게를 오픈한 지 좀 지났을 때 시동생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도박 폭력 사건에 연루돼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어요. 어머니는 한동안 시리에 빠져 있었지만 다시 일어나시더라고요. 본인 없으면 식당 안 굴러간다고 저한테도 막 힘을 주셨어요. TV에서 봤는데 옛날에 시집에서 쫓겨나는 여자는 진정으로 되돌아가서 일생 수박대기라고 불렸다고 하더라고요. 올케나 형제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고요. 그런데 전 반대입니다. 새엄마가 있는 친정에서 쫓겨나다시피 했지만 결혼하고 비로소 진정한 내 집을 찾은 것 같아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새엄마와는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됐어요. 오빠는 자립해서 다른 지역에서 혼자 살고 있고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제 심정이 딱 그렇습니다. 제게는 즐거운 곳도 쉴 곳도 행복한 곳도 어머님과 철민이가 있는 제 작은 집이에요. 앞으로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상에 이렇게 사이좋은 부부 관계도 있네요. 어쩌면 두 분은 전생의 엄마와 딸이 아니었을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